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아토믹. 저는 라임입니다. 예이. 오늘 뒷방상영관 257번째 상영작은 장 르누아르 감독의 게임의 규칙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회의 때 제안을 해서 라임과 하게 된 건데, 제안을 한 이유는 요새 에무시네마에서 장 르누아르 감독 탄생 130주년 특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한지 좀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막상 보러 가진 않았는데 그거를 보고 한번 이 감독님의 영화를 한 편도 본 게 없어서 요 기회에 한번 볼까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이분한테 궁금했던 거는 사실 이분이 그 유명한 바로 그 화가 르누아르 그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르누아르의 아들인데 그분의 아들이 영화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이 뭔가 재밌었어요. 만약 화가 아들이 화가가 됐다 그러면 오 글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림에서 뭔가 그 영상 또 그렇게 뭔가 발전을 했다는 기분이 좀 들어서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일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감상은? 감상은 저 오히려 되게 뭔가 르누아르가 아무래도 인상주의로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약간 좀 색깔도 되게 예쁘고 좀 몽글몽글한 분위기에 부드러운 터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걸 닮았을까 싶었거든요. 되게 좀 더 몽환적인 느낌? 약간 이런 걸 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오히려 되게 반대로 오늘 영화도 그렇지만 좀 사회적인 내용 또는 사람 뭐 인성, 본성에 대한 그런 게 관심이 많으신 것도 같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르누아르 아들이라니 약간 이러면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줄거리를 들어볼까요? 대서양 최단시간 횡단에 성공했지만 한없이 우울해하는 비행사 앙드레. 왜 그럴까요? 그와 관계가 깊은 귀부인인 크리스틴,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중재하려는 친구 옥타브, 귀부인을 충실히 섬기는 하녀 리제트와 함께 대저택에서 일하는 남편 에두아르, 대저택에 새로 고용된 하인 마르소, 대저택과 하인을 관리하는 후작 로베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관계가 깊은 여자 마라까지. 이렇게 앙드레, 크리스틴, 옥타브, 리제트, 에두아르, 마르소, 로베르, 마라를 포함한 수많은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파티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네. 나무위키에서 읽은 줄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당탕탕 사랑인가 진심인가 가짠가 막 약간 이런 소동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깐 근황 토크 좀 해볼까요? 라임이랑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맨날 줄라이랑 했잖아요 요새. 맞아. 알고 계셨군요. 어쩌다 보니 맨날 서로 좋아하는 게 겹쳐가지고. 그러게. 저는 최근에 설산을 갔다 왔는데요. 저는 등산에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는데 저희 친구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페레드라고. 아, 네. 네, 그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줘가지고
원래는 제주도의 설악산 맞나요? 한라산. 한라산일 뻔했다가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곰배령을 갔다 왔습니다. 오, 곰배령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인제, 강원도 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가기 직전에 눈이 많이 왔고 저희가 갈 당시에는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으로만 길이 잘 정돈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등산하러 갔던 날에도 다행히 차를 어디다 대고 그냥 한참 30분 정도 거기 입구까지 걸어갔는데 진짜 절묘하게도 도로가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차가 눈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 뒤로 줄줄이 길이 막혀 있었던 거를 저희는 통과해서 그분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들어보니까 저희가 산 다 왕복하는데 거의 한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까지도 못 빠져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저희가 거기 길 다시 지나가기 직전에 빠져나갔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되게 타이밍이 어떻게 저희한테는 잘 풀려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너무 아름다운 눈산을 개고생하면서 그래도 좋았죠? 정말 좋았고요. 사진으로 보면 너무나 네.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는데 진짜 좋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취미도 특기도 없었던 몸뚱아리로서 다리를 절단내고 왔지만 눈부신 추억은 얻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종종 다니게 될 것 같고요. 그 친구랑. 아토믹 씨는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일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갑자기 타이밍 하니까 생각났는데 며칠 전에 갔던 카페가 너무 좋았어서 하나 한 곳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카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유명한 것 같긴 해요. 카페 이름은 두구두구 기대돼. 벌새입니다. 어머 세상에. 예, 광화문역 근처에 있고요. 여기 핸드드립 해주시고 또 이제 핸드드립이랑 그 카페오레 그러니까 라떼죠. 그거랑 또 이제 크림 올라가는 비엔나 라떼 뭐 이런 식으로 파시는데 커피 말고 다른 것도 있었나? 차 종류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디카페인 커피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일단 공간이 너무너무 좋고요. 약간 반지하 같은 구조예요. 그게 무슨 상가 건물의 지하 1층이긴 한데 이 천장 쪽 위쪽에 좀 창이 있어서 제가 딱 해질 때쯤에 갔거든요. 근데 그 창 방향이 해지는 방향이 아닌데 해가 그 반대예요. 근데 해가 지는데 그 건물에 반사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해가 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반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빛도 너무 예쁘고 막 CD랑 LP도 가득하고 음악도 막 계속 틀어주시거든요. 근데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되게 작은 곳이라서. 근데 딱 저가 들어갔을 때 딱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7시인가에 닫아서 제가 항상 약간 시간이 애매해서 못 갔었어요. 뭔가 저녁 약속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고 막 이래서 미루고 있다가 갔는데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바로 뒤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뒤로는 계속 손님들이 늘어나서 계속 줄이 있더라고요. 한 3팀 정도씩은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타이밍이 좋게 딱 들어가서 맛있는 저는 비엔나 커피를 마셨고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사진 막 계속 찍고 이러면서 왔습니다. 꼭 가보세요. 네. 약간 거기 근처에 시네큐브랑 에무시네마 뭐 서울 아트 시네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디요? 광화문에 있는 거? 네. 시네큐브? 아니요. 시네큐브랑
아까 말씀하신데 에무시네마? 에무시네마랑 뭐지? 서울 아트 시네마 그 맞아요. 주변에 그 주변에 이제 시네큐브랑 에무시네마랑 서울 아트 시네마테크죠. 거기 영화관들도 있으니까 영화 보고 또는 보기 전에 들렸다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기다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일에 연차 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홍보 타임을 갖겠습니다. 네. 뒷방상영관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또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의 영화 게임의 규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딱 영화를 보고. 아니 근데 석사들 어디 갔어? 가방 영화끈 긴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진짜 영화만 보면은 그냥 우당탕탕 사랑 얘기 정말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띵 약간 이러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저것 좀 인터뷰나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영화가 사실 서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닝에 글이 하나가 뜨잖아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전날을 배경으로 했다. 하지만 사회 비평이나 그런 게 아닌 오락물로 의도된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나와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다 처음으로 소개되는 말이 풍자, 사회 풍자, 부르아주 풍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풍자극이라 하던데 아니라네? 하고 그래서 전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봤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거짓말인 거죠.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그 당시가 1938년 말 이쯤이었다고 해요. 영화를 찍을 때. 그때는 정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그런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었고 당시 막 이제 영화 만들었던 사람들의 직접적인 인터뷰에서도 정말 길거리에 군화 소리가 들릴 정도 막 독일군이 프랑스의 파리에 들어오고 있던 약간 이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같이 일하던 그런 스태프들도 막 떠나서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르누아르도 이제 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영화를 만들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되게 급하게 열심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시기였는데 뭔가 이런 사회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엄청 직접적으로 사회 고발적으로 완전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오히려 엄청 그냥 시시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옛날의 희곡 같은 것들을 좀 참고를 했고 그러면서 뭔가 그런 옛날 프랑스 코미디 연극들의 전통적인 이야기인 뭔가 사랑 게임에만 그런 뭔가 진지한 관계도 아니고 이 사람 좋아했다 저 사람 좋아했다 이런 그런 거에만 정신 팔린 그런 상류층과 하인들 막 이런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한마디로 막장이네요. 그쵸.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편집본에 대한 건데 이게 처음에 시사회를 했을 때는 94분짜리였대요. 근데 이때
당시 시사의 반응이 매우 매우 안 좋았고 물론 전쟁이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흥행도 가장 실패한 영화였고 르누아르 영화 중에 그리고 시사에서 막 온갖 야유와 역설과 비평가들도 다 되게 안 좋은 평을 했었다고 해요. 누가 극장을 태우려고 했대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반응이 안 좋았고 그래서 좀 편집을 다시 해서 81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원본 필름이 유실이 되면서 전쟁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발견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본 필름들이 박스들이 이제 발견이 나중에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영화를 좀 더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한창 프랑스 특히 프랑스의 뭔가 시네필이라 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너무 다 제멋대로 편집이 된 것들을 각자 본 거죠. 그러니까 다 영화가 조금씩 다른 거에 각자 본 게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좀 컬트적인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50년대에 복원이 됐고 59년에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 복원된 106분짜리가 상영이 됐는데 그때 르누아르가 이제 그 영화제에 갔는데 진짜 계단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영화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해 주더라고 하면서 그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 시사회 때 받았던 그 온갖 욕설을 그때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덕에 이 영화가 핫 탄압을 받아가지고 르누아르가 또 전쟁 상황이 발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활동하면서 오히려 르누아르라는 사람과 작품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튼 그 나무위키를 보셔도 알겠지만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극찬을 해놨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앙드레 바쟁은 시빈 케인과 함께 현대 영화에서 가장 선구적인 작품. 프랑스와 트리포는 영화들의 영화. 뭐 모든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영화. 뭐 이러고 뭐 무슨 그런 제일 멋진 걸작 영화 뭐 이런 순위 뽑는 거에도 항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본 것도 있는데 사실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끈이 아직 네. 많이 짧은가 봐요. 저도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항상 이런 영화 볼 때마다 실감해요. 아 나는 멍청하구나. 그래서 뭔가 이런 아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39년도에 나온 영화 38년에 찍고 39년에 나온 영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특별한 기법이나 이런 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새로웠을까 이거를 알아챌 수 있으면 되게 너무 떨리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신기술 너무 화려한 기술들이 너무 고도로 발전된 기술들이 난무하는 산업인데도 이런 기술로도 이 영화의 어떤 아름다움을 쫓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미장센적인 측면에서든 그리고 카메라의 그 유려한 움직임도 그 당시에 레일 깔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으로서 오히려 지금 기술이 이 사람의 그거를 따라 본받아야 할 정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르누아르 화가의 핏줄이라 할 만한 예술가. 그래도 아빠의 그림을 네. 보고 자랐다면 예술성이 안 생길 수 네.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잠깐 딴 얘기지만 이제 그 형도 장 르누아르의 형도 배우였다고 하고 또 그 형의 아들인 이제 르누아르의 조카죠. 조카는 촬영 감독이어서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예술가 집단.
그래서 장르누아르도 원래는 도자기 쪽을 하려고 했다가 그거를 이제 때려치고 자기는 좀 영화 쪽에 관심이 생겨서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첫 영화가 나와서 아버지가 영화는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 그림을 많이 팔았대요. 오, 영화 찍기 위한 돈을. 그런 뒷배경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리비아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보기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등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캐릭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캐릭터 그리고 다들 변덕스러워서 얘네가 왜 이럴까를 한 명씩 좀 짚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그쵸. 얘네가 왜 이러는지 우리 나름의 해석, 우리 나름의 어떤 시각. 저는 제일 얘 왜 이래 했던 사람은 크리스틴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이제 후작의 부인인데 크리스틴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비행사인 앙드레가 막 사랑 고백을 했는데 크리스틴은 자기는 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선 갑자기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래. 갑자기 또 그 앙드레한테도 난 당신을 사실 사랑해요 이랬다가 또 옥타브한테 난 당신을 내가 사랑해요. 진짜 사랑한 건 어, 당신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헷가닥합니다. 그래서 가장 쟤 왜 저래 싶었는데 이 사람을 좀 탐구를 해볼게요. 그래서 크리스틴이 사랑한 건 누구였다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 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물론 그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앙드레든 로베르 후작이든 뭐 옥타브든 다른 측면의 사랑 혹은 애정이 조금은 있었겠죠. 조금 혹은 많이.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 누구도 막 물론 열렬히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고 저에게는 그냥 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삶 자체인 것 같다. 그냥 자기 삶이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잘 굴러갈 수만 있다면 그거를 받쳐줄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나는 이 궁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얘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저 영웅한테 사랑한다고 했다가 쟤랑 도망가면 좀 삶이 달라질까 싶어서 근데 또 뭔가 얘도 아닌 것 같다 아닌가 하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가장 가족같이 뭔가 의지가 되는 옥타브한테 또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냥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또 막 약간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랑일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사랑하는 거잖아. 누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토믹 씨는 달랐잖아요. 저는 오히려 진짜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는 남편인 후장 로베르였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이제 앙드레와의 관계가 먼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의 사이가 제일 좀 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줄거리 같은 걸 봐도 뭔가 앙드레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앙드레와의 관계는 되게 비중이 적었고 뭔가
그래서 처음에 우정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거짓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연인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도 뭐 옥타브한테도 우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앙드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땐 전 그게 이제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 우정이 진짜 진심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그 리젯이 그때 한여인 리젯이 남녀 사이에 우정 같은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남녀 사이에 우정이란 게 있을 수 없고 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네 안 하네 이러면서 굴러가는 세계인데 뭔가 그 크리스티는 거기에 적응을 못한 그거랑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규칙을 잘 모르는 혹은 거부하는 사람이어서 자기는 우정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 남편인 로베르랑 그냥 잘 살고 이러는 게 자기는 좋았는데 그 이제 후작이 아니라 주누비에브라는 이제 그 여자랑 자기 남편인 로베르가 한 3년 정도를 거의 만났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 망원경으로 그 둘을 보는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 뭔가 갑자기 엄청 재밌어진다 좀 진짜? 이랬어요. 순간. 근데 아무튼 그 장면에서도 둘이 약간 이제 키스하는 것처럼 그 망원경을 보게 되는데 사실 키스를 하지 않잖아요. 뭔가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뭐 작별 인사로 키스를 해주세요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어쩌다 겹쳐진 약간 옛날 드라마에서 뭐 막 눈에 뭐 들어갔다 불어주는데 뒤에서 보고 어머 이런 것처럼. 그렇구나. 나는 화면이 넘어가서 실제로 그냥 남편이 키스를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로베르를 진짜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너무 이제 가짜를 봐버렸는데 그걸 믿은 거죠. 약간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헷가닥 돌아서 이제 여기 못 있겠다. 내가 믿을 놈이 없구나 해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의 규칙인 그렇게 아무나 그냥 사랑하면 된다 이런 거에 갑자기 적응을 했다고 해야 하나? 그거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일단 너한테도 사랑해, 쟤한테도 사랑해. 그 어떤 남자도 갑자기 어떤 남자랑도 계속 손잡고 돌아다니잖아요. 맞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저 남자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이랬는데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베르를 좋아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그 초반에 사람들이 크리스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 외국인이다, 파리지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뭔가 계층적으로 따지자면 그쪽이랑 같이 있지만 또 그 사이에서도 뭔가 혼자 좀 떨어져 있는 남들이랑 또 벽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네요. 뭔가 제일 고고해 보였어. 고고해 보였다가 마지막에 진짜 딱 그 사실을 알게 된 걸 기점으로 캐릭터가 확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약간 그 감독님의 설명으로는 이 크리스틴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좀 구식인 올드 패션드 로맨스를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남편이니까 사랑하니까 좀 이게 이 사람은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남편이고 뭐고 애인이 다 있고 막 약간 이런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의 배신감을 시게 맞았구나.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막 그렇게. 그쵸. 근데 약간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나도 그냥 여기에 적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보다 뭔가 그렇게 해서 여길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게 좀 맞아요, 지금 맞아요. 생각하니까 특이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크리스틴이 진짜로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아토믹 씨가 생각하는 로베르. 로베르 진짜 별 생각 없는 사람 같긴 한데 사실 이것도 이제 감독님의 설명으로는 좀 그런 불안정한 느낌이 있고 뭐 센티멘탈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은 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초반에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로베르를 보고 뭐 박제된 새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막 그런 기계 꾀꼬리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뮤직박스 막 뭐라 그러죠? 그런 오토마톤 같은 약간 그 기계 인형들을 되게 수집하고 좋아하잖아요. 나사 집착하고.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즐거워 보였던 게 그 누구랑 있을 때도 아니고 그 약간 가장무도회 하면서 자기 뮤직박스 이렇게 선보이잖아요. 엄청 큰 거. 그때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막 긴장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오히려 사람을 그냥 그런 기계처럼 인형처럼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라임은 어땠어요? 불안정한 캐릭터 같나요? 이 영화에서 불안정하지 않은 캐릭터는 다 없다고 없다고 생각을 일단 했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로베르는 그러니까 약간 아토믹 씨가 말한 거를 또 달리 말하면은 천진난만하다.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별로 이렇게 별로 큰 고민이 없다? 네. 다 있으니까. 다 있고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크리스틴이 떠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막 타격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크리스틴이 있든 없든 주누비에브가 있든 없든 그냥 그 사람한테는 자기의 궁전과 그 새 기계만 있으면 그냥 살아갈 것 같다. 별로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망드레가 죽든 말든 크리스틴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은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막 되게 이렇게 막 주먹 다짐도 하고 뭐 크리스틴이 어디 갔지 하고 찾고 당신을 뭐 떠나보낼 수 없어라고도 하지만 막상 정말로 그렇게 돼버린다 해도 별로 크게 영향받을 인물인 것 같진 않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마지막에 이분이 했던 마지막 대사 중에 하나가 나는 고통받는 늙은이야? 라고 했던가? 맞아요. 고통받긴 싫은데 이랬는데.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나는 고통받는 늙은이야. 고통받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뭐 인간이니까 감정을 다 느끼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결핍이 별로 없어 보이는 캐릭터긴 했어요. 배우 얘기를 잠깐 하면 이 크리스틴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실제로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뭐 독일, 오스트리아 등등에서 계속 연기를 하시던 분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고 이 로베르 역할을 맡으신 분은 이제 그 얼굴에서도 어느 정도 티가 나죠. 유대계 그 프랑스인인 건데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외국인과 유대계가 그 상류층이냐 뭐 약간 이런 평도 있었대요. 그게 주된 여론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로베르 역할 맡은 배우랑 감독님이 한 25년 뒤에 그 성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거기서도 막 얘기하는데 근데 왜 자기를 썼냐. 그때 뭐 그런 평도 있기도 했지만 그 배우 자체도 당시에 자기가 맡았던 역할들은 다 뭐 상인이라던가 좀 뭔가 상류층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왜 굳이 했냐 하니까 감독님의 대답이 일단 뭔가 작품에서 그런 관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거를 뒤엎을 때 제일 재밌고 좋고 그리고 일단은 자기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에 의존해서 작품을 많이 만든대요. 근데 자기는 너랑 비슷한 그런 상류층들을 많이 만났다. 그중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실제로 있는 그런 캐릭터를 쓴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좋았어요. 부르주아를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배우들을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되게 부르주아적인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걸려든 거죠, 진짜로.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있는 앙드레 얘기를 해볼까요? 앙드레는 이제 비행사인데 대서양이었나요? 그걸 아무튼 최단 시간으로 횡단했다 이러면서 첫 등장을 하죠. 근데 자기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 생각했던 크리스티는 비행장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라디오에 대고 갑자기 뭐 지금 너무 슬퍼요 이랬나? 아무튼 뭐 뭔가 그런 좌절적인 멘트만 하고 사라집니다. 저는 앙드레가 제일 그냥 이 영화 내내 솔직한 사람은 앙드레였지 않나 싶었어요. 어쨌든 크리스틴을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하는 말도 계속 난 크리스틴을 사랑해 뭐 이유라면 크리스틴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 이유가 다 크리스틴에 대한 사랑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아까 크리스틴 얘기할 때도 크리스틴도 그 우정이라고 했던 것도 진심이고 로베르를 좋아한 것도 진심이었는데 그게 뭔가 그 세계의 규칙이랑 좀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앙드레도 약간 그 규칙이랑 다른 사람,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어서 결국 죽임을 당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규칙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게 규칙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진심을 최대한 안 보이는 거라 해야 될까? 아니면 진심이 섞였어도 뭔가 어쨌든 다 마음이 가벼운 거죠. 여기서는 어쨌든 다 그런 뭔가 사랑, 연인 관계 이런 애정 관계로 표현이 됐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그런 상류층 부르와주들의 뭔가 겉모습 번지르르하고 다 뭔가 교양 있는 척, 그러니까 다 척이라는 그런 거를 좀 규칙이라고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계속 왜 제목이 게임의 규칙이지 싶었거든요. 그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말하면서 든 생각은 약간 거짓말 한 거 자체가 그 세계의 규칙이 아닐까. 거짓말과 위선? 근데 오히려
앙드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도망을 간다 해도 로베르한테 말을 하고 가야 돼. 진실을 얘기하고 가야 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원래 되게 영화를 볼 때 이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뭐 무라일체가 될 지경으로 하는 편인데 약간 이런 영화들처럼 되게 안 되는 감정이입이 거리를 되게 많이 두고 보는 영화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딱 아까 그 루나르 감독님이 그 컨벤셔널한 거를 뒤집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원래 서사 흘러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음악이 배열되는 영화가 위주였는데 그런 거를 뒤집어서 이야기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들, 영화의 어떤 구조적인 면들에 집중해서 예술의 경지를 끌어올린 약간 그런 되게 다른 시선에서 영화를 접근해서 만든 분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서사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매력적이랄까 어떤 흥미롭달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중구난방식으로 캐릭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앙드레는 그러니까 막 영화를 보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아까 그냥 가만히 아토믹 씨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닮은 캐릭터가 있다고 한다면 앙드레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가도 왜냐면 제가 사랑을 하도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어떤 조각조각들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랄까 앙드레가 저는 되게 불쌍해요. 불쌍하죠. 토끼잖아요, 토끼. 그쵸. 토끼 너무 불쌍해. 맞아요. 저도 그 생각도 했어요. 너무 불쌍해. 진짜로 사냥 장면을 그러니까. 찍은 것 같죠, 아무래도. 원래는 막 그 영화 요즘에는 하도 그런 인식이 그쵸. 막 그거 됐다 보니까 이 영화 안에서 실제로 뭐 희생된 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그쵸. 뜨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선 진짜로 그렇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냥 장면이 나왔다 보니까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그거를 놀이처럼 즐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잠깐 그 사냥 장면 얘기하자면 저도 항상 그 뭔가 사냥이 되게 뭔가 귀족들의 취미 이런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사냥을 취미로 그러니까. 재미로 할 수 있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낚시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 사냥하는 장면에서 물론 그 앙드레한테도 총을 주고 뭐 앙드레도 총을 쏘긴 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서 앙드레 총 솜씨는 별로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제 시작하려고 사람들이 다 대기를 총을 이제 하나씩 들고 다 각자 좀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돼서 서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꾼들이 토끼몰이를 하면 그때 이제 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기다리는 장면에 앙드레랑 옥타브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 그 상류층 그 사람들만 총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보니까 그게 되게 전조가 강한 장면이었구나 싶었어요. 아예 그 이제 엔딩에서 마르소가 설명한 것도 토끼처럼 그렇게 그냥 바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말하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앙드레는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갑자기 너무 슬프다. 그 말이 너무 슬프다. 어떡하냐. 나 어떻게 살아요? 아닙니다. 게임을 꼭 해야 돼. 이제는 토끼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게임 왜 해야 돼? 맞아. 그리고 앙드레가 그 죽게 된 것도 마지막에 원래 옥타브가 같이 도망가기로 하려다가 갑자기 맞아. 계획을 변경해서 크리스틴이 기다리니까 너가 나가봐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그래서 이제 오해받아서 죽은 거잖아요. 참 그게 되게 기구하다 싶었어요. 엔딩 부분이 제일 재밌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왓챠 평중에 그게 너무 웃겼어요. 다들 자기 코트 좀 잘 챙기세요. 맞아. 근데 사실 운명의 장난이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되잖아요. 부르주아가 상류층인데 다 상류층인데 그 크리스틴이 입은 옷도 그 하녀의 그쵸. 옷이었고 막 처음에 토끼몰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하인들이었는데 총을 든 사람들은 상류층이었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 옥타브가 앙드레를 내보낸 거를 토끼몰이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총을 든 사람은 그 쉬마쉐르였고 그쵸. 하인이었고 그래서 뭔가 이 전복된 상황에 대해서 뒤에서 껄껄 웃고 있었을 르누아르. 네. 근데 결국 희생양은 또 토끼였어. 그쵸. 이게 뭐야? 그게 너무 네. 슬펐어. 앙드레가 죽었다는 게. 맞아요. 저는 진짜 크리스틴이 죽나 계속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 옥타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옥타브 처음에는 되게 좋은 친구 막 앙드레도 으쌰으쌰 해줘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려고 이제 크리스틴과 그 로베르의 집에 갔을 때도 크리스틴이랑도 이렇게 막 얘기 잘하고 그러고서는 또 로베르한테 가서 그 뭐 주누비에브랑 어떻게 됐냐 막 이런 얘기하고 여기저기 뿔뿔뿔 돌아다니면서 다 모두에게 뭔가 만인의 친구. 좋은 친구 뭐 유쾌한 사람 이런 캐릭터인 것 같았는데 결국 일을 만들어 제일 큰 일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되네요. 르누아르 감독님. 맞아요. 맞아. 이 옥타브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장 르누아르 감독님 본인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드럽고 테디베어 같은 인상이라서 새로웠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캐릭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약간 모두한테 막 앙드레와 후작한테도 신임받고 크리스틴도 의지하고 리제트랑도 좀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쵸. 약간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미지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크리스틴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순간 와장창 되면서 진짜 너무 뭐야 둘이 갑자기 왜 저래 진짜. 약간 좀 개연성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그들의 감정선이 개연성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장면 직후였나 직전이었나 로베르랑 이제 앙드레랑 하는 대화에서 막 그 사람은 옥타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뭐 근데 후작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난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 이랬는데 그래도 옥타브만큼은 예외야 맞아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냥 그런 건 것 같아요. 믿을 사람 없다. 세상에 믿을 놈만 없다. 나도 못 믿는데 맞아. 나도 못 믿는데 맞아.
그래서 옥타브가 밉다기보다는 그냥 웃겼어요. 맞아. 그냥 인간이구나. 인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군상을 저 모든 캐릭터들의 난리부르스로 보여주고 있구나. 뭔가 뭐랄까 옥타브는 약간 완전한 그 부르주아층도 아닌데 아니고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이랑 연은 깊고 뭔가 경계선에 있는 진짜 사람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독님의 표현으로는 옥타브라는 캐릭터는 약간 보완제, 보충제 같은 역할이어서 뭔가 그런 가구들 났을 때 이 수평 안 맞으면 밑에 뭐 끼우잖아요. 막 탁자 같은 거 그런 역할의 사람이다. 일단 넣어보고 가구가 뭐가 이상한 거 싶으면 이 사람을 집어넣는 약간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완제가 제일 위험하네. 빼면은 그쵸. 이제 이제 와르르 부서지잖아. 오 그러네. 그래서 뭔가 그 컷이 이제 편집이 많이 됐던 부분이 대부분 좀 이 옥타브가 나오는 장면들이었더라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크리스틴이랑 둘이 막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잘렸었고 약간 그래서 편집이 이제 된 그게 다 잘렸을 때 더 알 수 없는 영화였다. 약간 좀 내용이 더 갑자기 왜 이래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106분짜리를 봤는데도 얘네 왜 이래 이긴 한데 아무튼 그랬겠다. 좀 더 이제 그 둘의 뭔가 그게 왜 진짜 그런 연인의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래 쌓아온 정이 있고 뭔가 그 둘만의 뭔가 애틋함은 있다는 게 조금 설명이 된다고들 하더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그냥 진짜 약간 정말 오래된 사이들은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 그거를 다 감내하고서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느껴지는 어떤 말로 설명 못할 어떤 그런 유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나중에는 이제 연인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막 그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그런 그냥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넘어선 감정, 유대감. 맞아. 근데 약간 지금 든 생각이 그 옥타브가 그 뭔가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약간 원처럼 생각하면은 뭔가 그 중심에 지금 그 누구야 부르와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르와주가 아닌 사람들은 옥타브랑 앙드레랑 이제 하인들이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또 그 계층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옥타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앙드레는 아예 원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옥타브가 처음에는 하녀 리젯이랑 그런 뭔가 어페어가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해보자 해서 크리스틴이랑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틴 진짜 사랑했다기보다 크리스틴도 약간 여기를 도망치고 싶어서 뭔가 지금 떠나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옥타브도 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포기를 하고 앙드레한테 너가 나가 하잖아요. 그것도 뭔가 리젯이 너는 늙고 돈도 못 버는데 아니, 네가 왜 자꾸 뭐라 그래? 나도 늙었는데 늙은 것 좀 뭐라 하지 말자 우리. 아니 근데 크리스틴에 비해서 늙었다는 너무 너무한 거 늙었다는 거 아니냐? 아닐까요? 아무튼 크리스틴은 어릴 때부터 봤다니까. 아무튼 리젯이 갑자기 공격을 막 해서 뭔가 그 말을 듣고 좀
깨달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나는 그 레벨로는 못 가는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막 앙드레가 막 그 막 나무에 막 차 박고 이랬을 때도 그 뭐지? 옥타브가 자기도 뭐 좋아한다는 식의 그런 암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알게 모르게 있었을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냥 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는 저희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돌아오지 못할 그런 자기가 바라는 형태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를 본인이 너무 미리 그렇게 잘라버린 그래서 그냥 한 발짝 물러난 상태에서 막 결혼도 하고 뭐 앙드레가 막 좋아서 죽네 사네 막 하고 하는 것도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이게 웬일이야 크리스틴이 나한테 사랑한대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되는 나 평생 동안 참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순애보가 됐네요. 그렇게 보면 또 곰돌이 곰돌이. 근데 또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라고 막 리제트가 옆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내준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구나. 그 막 뭐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노래 가사나 뭐 드라마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 막 그러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랑하면 옆에 있어야지. 그런 식의 어떤 서사들이 뭐 한국에서도 노래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 전자의 마음이 어떤 것일지 조금은 어떤 것일지 알겠어서 아마 옥타브를 어떤 그런 순애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앙드레와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보내줄게 이러고 했는데 괴로울 것 같아. 맞아요. 자기 친구도 죽고. 그래서 결국 떠나잖아요. 그냥 그 떠난다는 결말이 뭔가 좋았던 거예요. 어쨌든 옥타브는 그 사람들의 세계에는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란 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럼 리젯 얘기를 해볼까요? 귀여워. 귀여워. 그렇죠. 어땠어요, 도미 씨는? 리젯? 저는 근데 리젯이 저는 이제 이 영화 통틀어서 가장 뭔가 이해가 잘 되는 그러니까 무리 없이 이해되는 캐릭터는 리젯의 남편인 에두아르였거든요. 그러면 리제트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캐릭터였던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뭐라 표현해야 철없다? 철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좋아해 주는데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싶은 거죠. 이해가 뭐 안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에두아르는 그냥 자기 아내고 사랑하니까 내 옆에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같이 살면 좋겠는데 리젯은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있고 또 크리스틴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맞아. 크리스틴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차라리 그 남편이랑 같은데 그 이제 성에 가서 사느니 그냥 이혼을 하고 후적 부인 옆에 있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리젯 크리스틴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싶네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유일한 찐사랑은 리제트의 크리스틴에 대한 그럴 수도 있어. 사랑이다. 마지막까지도 사실 옥타브가 이제 자기가 크리스틴이랑 떠나겠다니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옥타브가 아니라 크리스틴이 좋아서 떨어질 수 없어서 한 말 같았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런 소재로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약간 그 여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귀족을 돌보와 시중을 드는 어떤 그 관계에 있는 둘 사이의 어떤
깊고 깊은 그런 그쵸. 것. 그게 뭔가 약간 사랑이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를 돌봐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되게 아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 보이는 측면을 이 사람 앞에서는 되게 아이처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시중을 들어야 하는 그 관계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줘야 하는 관계다 보니까 그 돌봄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돌봄을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흐름 자체가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서로 행위의 어떤 그런 주고받음 자체가 사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솟아나기도 하지만 행위가 만들어주는 관계와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감정도 분명히 맞아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아토믹 씨도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스펜서? 네, 맞아. 거기서도 살짝 그런 그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장면 되게 좋았거든. 맞아. 그러면 캐릭터들 얘기는 많이 한 거 같고 엔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옥타브 대신 앙드레가 옥타브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또 바람 펴서 옥타브랑 도망가려는 줄 알고 에드와르가 총을 겨누고 있었죠. 나오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앙드레를 쏘고 앙드레가 죽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고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약간 계단에 서서 로베르가 뭐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밀렵꾼인 줄 알고 에드와르가 앙드레 쌌고 앙드레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막 슬퍼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저는 근데 일단 그 밀렵꾼인 줄 알고 쌌다는 그 설명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 궁금했어요. 그게 에드와르가 그렇게 거짓말로 한 건지 아니면 로베르가 그냥 사람들한테 말하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지. 저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에드와르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왜냐면 처음에는 얘가 로베르가 쫓아내잖아요. 자꾸 자기네 궁전에서 막 난동 부리고 사람들한테 막 죽일 뻔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사단이 났으니까 제가 이제 범죄자가 됐고 그래서 막 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양팔 붙잡혀서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호위병처럼 맞아요. 등장해가지고 이제 막 임무를 다시 맡기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서 그러니까 뭔가 얘가 또 막상 궁지에 몰리니까 거짓말을 해서 다시 후작의 마음을 얻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토믹 씨는요? 전 잘 모르겠어요. 둘 중 누가 거짓말로 한 건지.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뭔가 공간적으로 나눠서 설명할 때 이 부르아주들은 다 밝고 화려한 그런 방 안에 있고 앙드레는 밤에 비행장 야외에서 있고 뭐 차 타고도 길바닥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밖에 좀 어둡고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렇게 좀 나눠서 봤을 때 어두운 뭔가
바깥에서 되게 다들 좀 더 진심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좀 밤에 이제 비행장에 도착했던 앙드레가 막 사랑 고백하고 좌절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진심으로 너무 나왔던 거고. 또 이제 마지막에 옥타브랑 크리스틴이 둘만 밖에 나와서 막 옛날 얘기하고 둘만 아는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 둘은 그냥 우리 옛날에 이랬지 뭐 아버지가 어땠고 그게 그냥 그 순간엔 되게 진심 같았거든요. 근데 또 그 온실에 들어가니까 또 갑자기 당신을 사랑해 막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것도 그 뭔가 애도하는 그런 말을 로베르가 어쨌든 바깥에 서서 하잖아요. 그 앙드레가 왜 죽었는지를 로베르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한 뭔가 그런 애도의 감정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바로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러고 끝난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결국 이 사람들 다시 그 밝고 화려한 궁전으로 한순간에 그냥 들어가면 끝인 일이구나. 그래서 그 성을 떠나는 사람이 결국 앙드레는 이제 죽은 거고 누구죠? 옥타브는 떠나고 또 마르소도 떠나잖아요. 오히려 마르소랑 같이 내쫓아졌던 에드와르는 다시 들어가고 뭔가 그 선이 이제 다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선이 확 나눠지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온실도 딱 한국에서는 딱 그 표현 있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 막 감기 걸리기 십상이니까 다들 어서 들어가시죠 하는데 그들은 들어갈 따뜻한 공간이 있는 거야. 사실은 크리스틴도 온실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온실에 머무르는 그쵸. 화초들. 그쵸. 화초들의 그러네요. 파란만장 약간 우당탕탕. 화초들과 잡초들의 네.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니. 그럼 다 된 걸까요? 네, 그러면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서 오늘의 영화 게임의 규칙과 오늘의 대화가 각자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이야기하고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게임이라는 게 뭐고 규칙이라는 게 뭐고 또 다른 어떤 비평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 영화에서 뭐 해석하는 것들은 뭐 다 있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처음에 그 영화 시작할 때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실한 마음, 민감한 마음, 누가 변덕스러운 사랑을 탓할까요? 당신의 잔인한 유선을 멈춰요. 변하는 게 죄악인가요? 그냥 그게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보니까 삶은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는 변하는 게 죄악인 줄 알았어요. 변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살았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어떤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많이 변했는데 그런 저 자신을 되게 탓했어요. 근데 그냥 변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탓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너무 그것조차 힘들어서 좀 놔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살다 보니 그냥 내가 변하는 것도 저들이 변하는 것도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물과 생명들이 변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물론 아직도 일말의 그런 영혼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붙잡고 있지만
진짜 생각하지만 영원한 게 있다.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심장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지 그 영원한 심장을 둘러싼 모든 것들까지 영원하리라고 바라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위선 떨지 말고 그냥 변했다, 변하고 있다, 변한다, 당신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변하는 와중에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마음인 것 같네요, 저는. 뭐라는 거야? 네. 아닙니다. 네. 게임의 규칙.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뭔가 이거를 보고 한 번에 우다다 느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이제 좀 가장 컸고 근데 오늘 대화하니까 훨씬 재밌었어. 혼자 그냥 봤을 때보다. 일단 그래서 재밌었고 오늘 녹음이 그리고 뭔가 이 르누아르 감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디포커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도를 깊어서 이제 좀 초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앞쪽에 있는 피사체도 뒤에 있는 배경 쪽에 있는 피사체도 다 이제 초점이 어느 정도 잘 잡혀서 그 뒤까지 잘 보이는 그런 거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뭔가 그것처럼 되게 입체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저랬다 막 뛰어다니는 거죠. 평면이 아니라 뭔가 3D로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화 이거 녹음 준비하면서 감독님 영화를 이제 처음 보고 다른 작품들도 몇 개 봤는데 개인적으로 야수인간이라는 영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장면들이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 영화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마무리인가요? 네. 영화가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이 끝났으니구나.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조심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내가 말 너무 안 해서 걱정하지 않았어? 아니야 말 잘하던데 많이 하던데 재밌었어. 나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왜? 맨날 대책 없이 이 영화 뭐지? 이러면서 와서 그냥 원래 모르겠다. 말하면서 정리하는 거야 우린. 와서 뻔뻔하게 경혜가 할 말 다 준비했지? 내가 오늘 처음으로 더 말에 공감한다. 편집 맡겨도 걱정이네 그런 내용을. 웃기다. 아 그러네.